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뭘 염두에 둬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원래는 이번에 세금 관련되는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었는데 요즘 제가 조회수가 폭발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문의 메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 관련되는 꿀팁을 좀 알려달라 해서 문의사항에 대한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담을 했을 때 현재 내 자본금은 이 정도인데 나는 실수요를 원한다, 또는 나는 투자를 원한다, 내 자금 상황에 맞게 물건을 좀 찾아달라 하셔서 집을 찾아드리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여기 위에 링크 올려놓을게요. 집을 찾아드리려면 전체적으로 입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입지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집을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사겠다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알아보러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뭘 염두에 둬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되겠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시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정책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30 젊은 부부들은 대체적으로 정책자금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요. 정책자금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반 시중은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주거래은행 가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는 꼭 주거래은행만 고집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도 솔직히 장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은 은행에 전화상담이든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든 하셔가지고 어떤 은행이 어떤 상품을 팔고 금리 하나하나 대조해 보셔서 가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을 대체로 몇 군데 정도 가봐야 되냐고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보통 한 5-6군데 이상은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주거래은행을 가게 되면은 만약에 우대 금리를 준다고 해도 그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한해서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국민은행에서 만약에 금리가 2%였는데 신한은행에서는 3%짜리가 있다. 근데 나는 주거래은행이 3%짜리다. 거기서 우대금리를 받는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국민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금리가 더 비쌀 수가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창구에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대면으로 해서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대출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담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하면 보통 집을 구입할 때 공인중개사분한테 혹시 이거 대출 관련되는 분들 연락처를 좀 알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대출 상담사분들이 전직이 금융권에 종사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보험회사, 은행, 신협 다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조건에 맞는 은행을 찾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나는 금리가 조금 더 높아도 대출을 좀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고, 반대로 나는 대출은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금리가 저렴했으면 좋겠다. 이 손님의 유형에 따라서 딱 맞는 상품을 이분들은 골라서 이 은행이 저렴합니다, 이 보험회사가 저렴합니다 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이분들한테 하게 되면은 내가 일일이 손품 발품 안 팔아도 되고요. 또 은행 여기저기 가다 나면은 시간 낭비도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 시간을 확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상담 받는 중에도 어느 은행이 저렴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30년 이상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군데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번에 말씀드릴 거는 금리 상품에 관련되는 건데,
고정금리를 해야 될지 변동금리를 해야 될지 또 고민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정금리는 뭐냐고 하면 내가 대출을 내가지고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금리가 2%다 그러면 끝까지 2%인 거고, 변동금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시장 시세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변동되는 게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좋을까 변동금리가 좋을까? 고정금리는 사실 변동금리보다 0.2%에서 0.3% 정도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앞전처럼 7%까지 올라갔을 때 고정금리에 있었던 분들은 비록 자기가 그때 계약할 때는 0.2%에서 0.3% 금리가 좀 더 높았겠지만 고공행진회가 올라가는 금리일 때는 아주 여유있게 웃으면서 차고 나갈 수 있고요. 금리가 만약에 2.5%를 했다. 끝까지 계속 2.5%가 유지되는 상품이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책정이 되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에 오르는 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내가 3%대 받았는데 4%, 5%, 6%, 7% 계속 올라가면 미치는 거 이거 완전히. 뭐가 더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게 먼저 한국은행에서 보도하기 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먼저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시류를 따라갈지 우리는 동결을 할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지표가 나와 있으니까 방송을 계속 보면 아 이번에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네 그러면 고정금리 해야지, 아 금리가 내린다고 하네 변동금리 해야지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정책자금 대출하고 시중금리 대출 중에 어떤 게 좋은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보다 금리가 좀 더 저렴하고요. 그 대신에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대출을 낼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몇 년째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몇 프로 내야 되는 건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0.5%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금균등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고요.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총 이자 납부액이 적고요. 단점으로는 초기 상환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30년 동안 연 3%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 초기에는 약 13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상환액은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원금하고 이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이 뭐냐고 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반면에 단점이 뭐냐고 하면 총 이자 부담금이 원금 균등 상환보다는 좀 더 많아요. 이 상품의 특징은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비율이 높아지는 상품입니다. 만약에 2억을 20년 상환해서 연 3%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매월 상환액은 195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증식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원금하고 이자 불이백이 작고 시간이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이거든요. 이 상품의 장점은 초기 부담이 적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후기로 갈수록 불이백이 많아지니까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한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을 구입할 때 가장 마지막 단계인 주택담보대출을 낼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위주로 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금 관련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